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 다들 정신 쏠려 있는 동안에도 나라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고 이 토허제라고 토지거래에 관련된 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시장이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모든 현안들 빨리 리더십에 바로 서서 잘 처리해 나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모시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게 탄핵 정국 때문에 리더십이 좀 지금 우리나라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주인 없는 나라 된 거죠. 주인 없는 나라. 원래는 국민이 주인인데 말이죠. 헌법상. 근데 누군가가 국민을 대리해서 탁탁 리더십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게 민감 국가로 미국이 민감 국가로 우리를 지정했다는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걱정입니다. 일단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감 국가라고 하면은 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전성, 경제 안보 위협이 있거나 테러 지원 등을 하는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테러 지원 국가는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네. 위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기타 지정 국가로 이제 우리 한국 요번에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지정이 된 거예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아니고. 예. 네. 그 왜 그랬을까? 혹시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군한테 사전에 우리 군사 이동이 있으면 알려주게 돼 있는데 네. 알려주지도 않고 네.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몇 시간 동안 전화가 물통이었거든요.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에 전화를 한 거죠? 아니죠.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 대사가 네네네네. 용산 대통령실로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실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 거죠. 계엄 선포한 생각해보세요. 거를 듣고 놀라서 연락한 그렇죠. 겁니까? 그러면은 본국에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된 CNN에 거야?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면 이 대사는 어떤 상황에 처했겠어요. 더군다나 군이 이동하는데 미군한테 사전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군사적 행동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네. 한미 동맹에. 그럼 거기에 어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근데 더 큰 문제는 2달 동안 모르고 있다는 거는 더 큰 문제죠.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연합뉴스가 특종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한겨레에서는 먼저 썼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2달 동안 정부가 전혀 민감 국가 지정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네. 하나는 한미 동맹에 뭔가 지금 균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쿠데타 때문에 미국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에너지부에서 하는 거죠. 핵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이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하고 아직 한국 정부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씨가 그 2003년부터 우리는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든지 뭐 나경원 의원 등 주요 분들이 뭐 이렇게 한국이 핵무기 사실은 이거는 북한의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상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핵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불안한 이 핵과 관련된 어떤 중대한 정책적인 변화이거나 또는 위험하게 본 것인지 아니면 쿠데타 상황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본적으로 균열이 가게 했다라고 보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먼저 한국 외교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파급력이 큰 겁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이제 사실은 4월 15일부터 발효인데 이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는 사실은 중요한 과학자들이 올 때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과학자들이 가서 상당 기간 연구 협력을 하게 되는데 제약을 받게 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전 신고해야 되고 또 컴퓨터나
중요한 자료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런 일 자체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4월 2일 날 이제 관세 문제가 곧 생길 텐데 이런 민감 국가까지 같이 걸리면은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협상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민감 국가 해제해달라는 요청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탄핵이 인용돼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선출된 권력. 그게 바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잖아요. 네. 선출된 권력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탄핵 인용이 빨리 되는 것이 저는 국제사회가 그래야 한국을 인정할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그렇죠. 예. 일단 그럼 어쨌든 탄핵 빨리 인용돼야 되고 그러면 2달 지나서 또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출돼야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결국은 이번에도 연합뉴스나 뭐 한겨레나 네. 이걸 알게 된 건데 미국 조야의 우리 언론의 촉수, 미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미국의 우리가 백악관 출입 기자가 우리나라가 잘 없거든요. 네. 미국 NHK나 이런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 이것을 출입 기자나 주요 기관의 출입 기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촉수가 생기는 거고 또 미국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미의원 연맹의 워싱턴 사무소를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하나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상목 그 우리 대행은 경제 분야이잖아요. 그러면은 외교 분야하고 둘이 산자부 주로 이렇게 그 관세나 이런 협상을 했던 통상협상 그런 부분에서 전직 장관들의 모임을 외교부 장관들 모임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권한 대행이니까 모임을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리스트를 빨리 만들고 그거를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보내고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 버틀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위험 감지 시스템을 만들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온 모양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은 윤석열 씨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내일이라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돼야 될 텐데 결국은 이 세계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때 빨리 정상화돼야만 이게 국민들은 정말 이 내란 불면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의 심리적 상태도 매우 어렵고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보 보수 판사분들의 이런 문제도 아니거든.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국회를 쳐들어간 거는 반헌법적인 것이죠. 오늘이라도 기일이 지정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끝나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또 어쩌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외교적인 문제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면에서는 빨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최상목 대행 혼자서 뭐 해보려고 잘 되지도 않았는데 할 게 아니고 국회와 또 다른 그 외교나 통상 전문가들하고 손을 잡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을 다른 나라 정부가 만나주질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은 위험 감지 시스템 하나는 언론이고 하나는 전직 장관들이나 전직 또 하나는 그 국회의원들. 미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감지 시스템을 만들고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하고 협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렇잖아요. 정말 아쉽습니다. 헌법상 우리 조항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리고 빨리 최상목 대행도 참 아쉬운 게 정치를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만 전념하면 좋은데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그 나머지 한 명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그러면 그냥 임명하고 본인은
그냥 경제 살리기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 신뢰가 갈 텐데 본인이 괜히 그 정치에 덫에 지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까워요. 이 민감국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북한을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북한도 그 리스트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민감국가에 지정되고 이러면 이게 아니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평화 공존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위험한 신호는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은 아마 북한 핵과 관련된 아마 주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사실 가진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보면은 핵 보유 국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또 핵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의 원칙은 확실히 우리는 가져가야죠. 비핵화가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 위에 쥐고 있는 사는 거는 우리도 뭔가 안보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우리도 핵 무장을 하자라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기분은 좋다. 네. 이게 결국은 한미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핵 우산의 제공을 받는지 한미 간에 그럼 불신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주변 국가는 과연 이거에 동의할 거냐? 그러면 당장 한국 보고 만들려면 또 만들 수 있냐? 당장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만들 수 있습니까?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우리 기술이? 그 원자력 그 이게 만드는 기술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국제 사회에 갖고 있는 통제 기준, 네, 네. 사실 우리의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러나 이제 국제 사회가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아, 이런 핵확산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아, 금지 조약을 어기면 안 되니까. 어기면 그렇죠.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게 어겨지는 순간 그러면 바로 이거는 뭐 세계적인 경제 제재 대상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럼 뭐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북한의 핵을 이고 그냥 지금 기존의 관성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뭔가 새로운 우리의 안보 시스템도 필요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우리가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도 핵을 가지자 이렇게 뭐냐면 자꾸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한미 간에 긴밀하게 테이블 아래에서 얘기하고 대책을 만들면서 주변 국가를 설득하면서 어떤 안보 체제가 최적일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가지고 노력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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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면 대부분 다 경수로 해요. 아. 근데 월성 1, 2호기만 중수로 해요. 아. 그러니까 월성 1, 2호고 중수로에서만은 이 플루토늄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농축 박정희- 우라늄이 있어야 그렇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아, 그럼 경수로부터 나온 경수로는 되지 않아요. 경수로는 발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중수로 이걸 하나 만들었던 거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나름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 소위 미국과 핵과 관련된 긴장과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 네네.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 또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걸 가지지만 네, 네, 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결국은 이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힘은 우리 힘대로 만들어야 되고 네.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만의 또 대화로 또 풀어야 될 게 있고 방정식이 복잡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런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외교에 미스테이크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12.3 그 불법 계엄이 미국으로 봐서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얘기도 없고. 네, 네. 그리고 그게 한미연합사령관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딱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군인이 움직이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여기 지금 저 이제 떠나가셨지만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 외교 서열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계속 본국에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능력 없는 외교관으로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본국에서 본인을 보기에. 네, 근데 이게 뭐 1, 20분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이거. 네. 근데 또 이 민감국가 지정에 관해서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민우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민간국가 지정한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조금 그 권영세 의원도 주중 대사를 지낸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대표는 주중 대사 지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친중 인사는 본인이 더 친중 인사지. 그러네요.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젤린스키 그 영상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프랑스 대통령하고의 가시도친 설전을 보면은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정치가 정권을 잡으면 뭐해요? 나라가 위태로우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촌철살인이시네요. 주중대사 출신이 더 친중 아니냐 이런 말씀은 분명히 중국에 아는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왜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요즘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셔서 언론에 노출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저분이 저렇게까지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었나 이런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재명 테러 위협이라는 것이 자작극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데 상당히 앞장서시고 근자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쪽 편에 서서 표를 얻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역사의 전 반대편에 서서 왜 정치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자영업이 20%가 문을 닫았는데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게 지금 들리지 않나요? 지금 4월 1일 날 관세가 어떻게 될 건지 대한민국 모든 수출 기업이 지금 다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런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업인들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환율이 지금 1,500원대 있으면 수출 기업들은 초비상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목소리들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정권이 어디로 가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지키는 목소리들이 정치인들이 내줘야 그래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닐까. 저는 국민들은 지금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 아프게 생각해.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정치권 안에 있으면 국회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또 어떤 진실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막 목청 높여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보죠. 참 여의도 정치에서 이게 신사를 기대하기엔 참 쉽지 않아요. 응? 근데 괴물이 될 선은 안 되잖아요.
지금이 더군다나 우리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이 들면은 기근이니까 네,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면 그러면 연못에서 뭐냐면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면은 가뭄이 들면은 물이 없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물을 먹으러 물가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자가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 잡아먹기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가뭄이 들면은 호숫가에서는 사자가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기잖아요. 이때 뭐냐면 정권을 잡고 내가 유명해지고 당권을 가고 무슨 후보가 되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좀 신사가 되지는 않아도 괴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자극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인데 유발 하라리 이 작가하고 22일에 대담을 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표현이 너무 자극적인데 공개 토론이라는 거는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이런 좀 글을 SNS에 썼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그런 괴물이 되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그 서글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유발 하라리를 사랑하는 국민들 작가가 우리 그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 유발 하라리랑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더 관심 있고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 참 좋은 기획이었다, 좋은 만남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최명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 월남전 때 파월 사령관이었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사병이 묻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한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6.25 전쟁 중에 네. 강원도 인제에서 전투를 하다가 북한군을 체포합니다. 네. 누구를 체포했냐면 김일성의 오른팔인 기론팔을 체포합니다. 네. 네. 얘기를 해보니까 엘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너가 결국은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면서 우리 남한에 가서 인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오른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네네네. 그 김일성 장군이 준 총으로 자결할 수 있게 해달라. 얘기하면서 아이를 둘을 부탁을 했는데 남한에 데려가서 키워달라.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부하들과 함께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받들어 총을 하면서 적장이지만 네.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아이 하나는 죽고 남자는 하나 데리고 와서 살려서 그 사람을 그 나중에 보면 서울대학교까지 다 학교를까지 마치게 해드렸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6.25 전쟁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한 와중에 김일성의 오른팔을 체포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남한으로 가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식인이고 그런 담대함이 있잖아요. 네, 네, 응?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야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지금 뭐냐면은 제한을 받고 네, 있죠. 네.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빠져나가 버렸죠. 지금 민간국가 되고 있죠. 4월 2일은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초미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절박한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서로 힘을 모으자고 얘기하고 이래야 우리가 국민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작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혹시 이제 지금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뭐 통치도 잘 못했지만 또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는 바람에 이게 내란 범이 되고 이러면 이거 여기서 더 밀리면 우린 당 자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일종의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 물듯이 막 덤비는 이런 느낌인 건 혹시 아닐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석고대죄해야 될 거잖아요. 네. 오늘도 보면은 김성훈 그 경호처장 구속되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그 조직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미래 권력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국민들이 뭐냐면 국민의힘에 권력을 줄 리가 없죠. 반성도 하지 않고 미래 권력이 안 보이니까 이건 권력 중독증에 걸린 거죠. 지금은 오히려 누구를 지금 야당 탓을 하고 미워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잘못했고 우리가 더 잘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해서 어떻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까 최명신 장군을 얘기했던 건 네네네. 그런 모습이 진정한 보수거든요. 그렇죠. 나라를 크게 보고 포용할 수 있고 네네. 그런 게 보수인데 저는 완전히 지금 극우화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빨리 더 분명하게 중도의 길을 확실하게 실용의 길을 가서 완전히 저는 이 극우와 되고 있는 이 국민의힘과 확실한 차이를 분명하게 해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진보에게도 자기가 살 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너무 안타깝게도요, 국힘이. 그러네요. 예. 그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 그래도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보수가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원래는 보수인데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말씀대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힘은 더 이상 저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극히 일부 이 계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탄핵은 돼야 된다는 국힘의 또 일부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나 또 일부 정치인들은 정 역사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저는 그것과 국민들이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별의 시간이네요. 안타깝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서 정책 이야기 좀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 추경 논의네요. 추경 예산 편성에서 지금 어려운 경제에 정부가 나서서 좀 재정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논의 사실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뭐 연초부터 계속 진행됐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조금 최상목 대행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고 민주당도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냐면 추경은 고사하고 그 예산 조기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19%가 문을 닫았거든요. 우리가 길거리 다녀보면 전부 지금 임대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가게 문 닫는데. 저희 동네에도 서울 한복판인데 상가 비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껌껌하니까 더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 조기 집행을 아주 지속적으로 매주 이 결과를 발표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저는 추경을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여야가 합의를 안 하는 걸 핑계를 대지만은 다음번 당선자가 왔을 때 그때 추경을 만들면은 기재부가 입김이 세지잖아요. 일종의 다음 권력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전 그 부처, 전 그 지방 정부까지 예산 조기 집행 실태를 매주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가 비상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 같은 데도 더 해달라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은 사실 경제부총리고 경제 전문가인데 그래도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산 조기 집행도 바싹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본인이 또 따르질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헌법재판소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국회가 명하고 법원이 결정을 했으면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런 거를 해소해 버리고 제발 정치를 잊고 본인은 행정부의 일원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면은 훨씬 더 보기 좋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고. 역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제일 인상적이네요. 최상목 대행이 너무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경제를 안 챙기고 오히려?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국회가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낸 그 법원을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영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하거나 그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국회는 삼권 분립해서 국회는 법을 만들고 이 법원은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더 결정을 해주고 행정부 집행하는 역할인 거죠. 이런 거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냐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합의된 문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권한쟁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삼권 분립기관에서 국회와 법원이 결정을 했으면은 행정부의 일원인 행정부는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회가 사실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삼권분 두 개의 기관에서 뭐냐면은 이거를 집행하라고 하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차라리 빨리 이걸 정치적인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임명하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요? 추경은 또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기재부 안에선 관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대통령한테 줄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아껴놓자 이렇게 돼버리는 정말 다 자기 살려고 일을 하는 아주 이 꼴불견인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예요. 거기에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총력을 기울여야 그래도 사실 이 위기를 넘길까 말까 하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 1%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네. 좀 더 마음을 달리 먹고 전념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정책을 발표했다가 물린 케이스가 나와서 이것도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토허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일대에 그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가 도입돼 있었는데 지역 일부를 해제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달 사이에 또 강남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의 교훈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정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통에 빠뜨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푸는 순간 폭등해버리고 네. 그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니까 그걸 다시 또 재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물며 국가를 계엄 상태로 불법 계엄 상태로 만든 게 얼마나 큰 국가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제
우리가 회사에 한 간부를 임명할 때도 얼마나 많이 검증을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 1년에 700조를 쓰는 예산을 다루는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만약 오세훈 시장한테 없으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대권 욕심에 그런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얘기로 제가 제 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킹메이커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제발 이 어려움이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의 부분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해서 폭등하게 만들고 다시 그걸 또 재지정하고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들은 과연 정치인은 우리의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좀 시장에서 실제 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 팔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 금값보다 한국 금값이 20% 비싸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값을 사니까 금값이 20% 오르는 거 아닙니까? 금을 사둬야겠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서울 뭐 토지거래 허가제 하나 때문에도 흔들리는데 계엄이라는 하나 이 불법 계엄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금값이 20%가 비싸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만큼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또 20%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고 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이제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임금 왕자 우리 세계고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제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행간에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비판을 안 하신 걸로. 근데 저는 사실 이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거잖아요.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때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발표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였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조기 대선이 언제 올지 모르고 파면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시장을 자극을 했어야 되는 건가? 불안 심리를 더 부추기진 않았을까? 여기 이런 것 같아. 그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경제는 또 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충분한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정치에 병이 들은 게 지난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의 즉흥성이 너무 늘어났어요. 어느 한 날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든지. 네네네. R&D 카르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5조 원을 깎아가지고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자괴감을 던져준다든지. 네. 이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 시나리오별로 치밀함이 있어야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전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면 가장 빨리 저는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광재 교수님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보수의 모토인 것 같기도 한데 예측 가능한 나라 만들기.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그 지금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국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하고 현안들 짚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오후 5시부터 끝장 뉴스 라이브로 진행되니까요. 5시부터 매일 접속해 주시고 내일도 저는 오후 5시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광재 교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